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생이었던 시절 한여름밤의 기억이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고 친구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방탕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함께 사는 하숙집 친구 중 한 명이 우연히 끌어온 이야기였는데 학교 근처 뒷산에 오래된 폐가 하나가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이야기에 혹하여 호기심 반 장난기 반으로 그곳을 찾기로 했다. 폐가는 마을에서도 조금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날 밤 하늘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달빛조차 없었기 때문에 손전등 없이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었다. 친구 5명과 함께 폐가를 향해 한 발자국씩 내디딜 때마다 기분 나쁜 예감이 엄습해왔다. 길은 점점 가파르고 좁아졌으며 아무도 손질하지 않아서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우리가 폐가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계는 자정을 넘어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다. 폐가는 오랜 시간이 지나 완전히 허물어지진 않았으나 비바람에 시달려 낡고 퇴락한 모습이었다.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는 어두운 창문 틈새가 우리를 초대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폐가문을 함께 밀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나는 시큼하면서도 곰팡이 같은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을 느꼈다. 방 안은 온통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우리가 바닥을 밟을 때마다 오래된 나무 판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이 폐가에는 분명히 예전 주인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었다. 낡은 가구, 누렇게 바랜 사진들, 심지어 몇 개의 신발까지 이 모든 것이 불길한 기운을 풍겼다. 당시 우리 중 한 명인 준호가 2층으로 올라가 보자고 제안했다. 개 중 가장 겁이 없는 친구였던 준호는 늘 첨단에 서 있는 편이었기에 우리는 그를 따라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계단 가운데쯤 올라섰을 때 불안한 마음에 뒤를 돌아본 나는 우리의 입구 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걸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다. 2층은 더욱 썰렁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각자 손전등을 들고 방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중 한 방에서 섬뜩한 것을 발견했다. 방 한가운데 놓인 녹슨 침대 위에 낡은 인형이 있는데 그 눈이 마치 우리를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인형의 얼굴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 더 무서워 보였다. 더 이상 이 장소에 머무를 수 없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힌 우리는 황급히 1층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그 순간 집 밖에서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어린아이가 우는 것 같은 소리였다. 너무 겁에 질렸던 우리의 몇몇은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와 함께 폐가의 문이 저절로 닫히는 것이 아닌가. 패닉에 빠진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간신히 출구를 찾았다. 마침내 밖으로 나왔을 때 사방은 고요했다. 차가운 바람만이 폐가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날 밤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았다. 후에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폐가에서 오래전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어느 가족이 복합적인 사정으로 인해 그 폐가에서 사라졌다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아직 그곳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소문이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괴담의 진실이란 알 수 없지만 그 폐가는 여전히 마을에서 가장 으스스한 장소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도시의 외곽 지역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그곳을 귀신의 집이라 부르며 기피했다. 그 폐가는 수십 년 전 한 가족이 살았던 곳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집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 이후로 아무도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이야기 속에는 버려진 그 집에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퍼졌고, 특히 어두운 밤이면 창문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목격되곤 했다. 우리 주인공 수연은 이 도시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호기심이 많은 수연은 마을 어르신들에게 이 귀신의 집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집을 직접 보러 가기로 결심했다. 친구들 사이에서 용감함으로 유명한 수연은 주변 친구들에게 함께 가자고 설득했지만 그 누구도 그를 따라가려 하지 않았다. 결국 수연은 혼자서 그 집을 탐험하기로 마음먹고 어느 달밤에 손전등을 챙겨 슬그머니 그곳으로 향했다. 주변은 적막했고 길을 따라 조금씩 걸어가니 허물어져가는 집의 모습이 점차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니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는 낡은 현관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집안은 더없이 조용했다. 수연은 두근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하며
1층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거실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누군가의 사진이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흐릿해져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듯한 소리였다. 수연은 자신을 다잡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오르는 도중 그의 손전등이 깜빡거리며 나가버렸다. 당황한 수연은 가방에서 여분의 배터리를 찾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의 발목을 잡는 느낌이 들었다. 놀란 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겨우 진정한 수연은 손전등을 찾아 다시 켜고 발걸음을 재촉하며 2층으로 올라갔다. 오래된 집 특유의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고 방문 하나가 반쯤 열린 상태로 그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 방 안으로 들어서자 벽에서는 알 수 없는 기묘한 그림자들이 춤을 추는 듯 보였다. 겁에 질린 수연은 뒤돌아 나가려 했지만 그 순간 미닫이 문이 쾅 닫혀버렸다. 패닉에 빠진 수연은 문을 열려고 애를 썼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오래된 나무 벽에 막혀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다. 그리고 그때 방 안에 있는 오래된 장식장이 스르르 열리면서 낡은 다이어리 하나가 튀어나왔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집어들었다. 다이어리에는 집의 전 주인이었던 여자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고 잉크는 눈물을 머금은 듯 번져 있었다. 여자는 오랜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고 점차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가고 있었다고 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는이 집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는 문장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수연은 마치 그 여자의 고통이 방 안을 가득 채운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러자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림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벽을 타고 움직이며 수연에게 다가왔다. 이제 수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열렸고 그대로 앞으로 쓰러지며 방을 빠져나온 수연은 눈을 떴을 때 이미 바깥마당에 누워 있었다. 무엇이 자신을 이렇게 데려왔는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곧바로 일어나 그 집을 빠져나와 달리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수연은 그 집 근처에는 가지 않았다고 한다. 친구들에게도 그날의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 그리고 몇 달 뒤 도시에 다시 새로운 이사가 찾아왔고 수연의 뒤를 이어 그 폐가를 찾은 또 다른 모험심 많은 청년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러나 그 청년은 행방불명되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집에 대해 소곤거리기 시작했다. 그 집은 아직도 어딘가 어두운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했다. 그날 이후로 수연은 다시는 그런 호기심을 품지 않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조용하고 아늑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이곳은 오래된 건물들 사이에 갇혀 어느새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힌 듯한 곳이었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 속에서 지내던 나는 어느 날 퇴근 후 아파트 입구에서 이상한 노파를 만났다. 그녀는 허름한 옷차림의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뭔가 말을 걸 듯 말을 하지 않았다.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불쑥 다가와 내게 중얼거렸다. 이곳에서 조심해야 해. 이곳은 위험해. 처음엔 피곤해서 정신이 혼미한 탓에 이상한 사람을 만나 환상을 본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녀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파트로 들어갔다. 그날 밤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깊고 무거운 침묵이 아파트 전체에 깔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바깥은 쌀쌀한 바람만이 창문을 스치고 있었다. 며칠 후 또다시 노파를 보았다. 이번에는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주민들에게도 같은 말을 건네고 있었다. 조심해야 해. 이곳은 위험해. 라는 말을 반복하며 그녀는 항상 어딘가 급히 도망칠 듯한 자세로 서 있었다. 주민들은 그녀를 피하거나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노파가 사라진 후 아파트에서는 작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라디오에서 알 수 없는 잡음이 들려오고 이따금씩 복도에서 누구도 밟고 가지 않은 것 같은 물자국이 발견되었다. 처음엔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와 강도는 점점 심해졌다. 어느 날 밤
나는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새벽 2시 즈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 층에 내리자마자 복도 끝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내가 몇 주 전 들었던 노파의 목소리임을 깨달았다. 조심해야 해. 이곳은 위험해. 갑작스러운 공포에 휩싸인 나는 급히 집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왔고 문을 잠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조금 진정된 후 나는 문틈으로 복도를 내다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방금 일들은 모두 꿈이었던 것만 같았다. 그 사건 이후로 밤이 되면 모든 불길한 소리와 냄새가 더 강해지기 시작했다. 복도에서는 정체 모를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고 냄새 또한 고약한 썩은 내로 바뀌었다. 이쯤 되니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밝혀내지 못했다. 결국 나는 진실을 알아내로 결심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가기로 했다. 소리의 근원지는 오래되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1층의 창고였다. 나는 손전등 하나로 주변을 비추며 그곳에 도착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들어가자 오래된 창고 안에서 부서진 가구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이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바로 사라졌던 그 노파임을 알아챘다. 그녀는 눈을 뜬 채로 차가운 땅에 누워 있었고 주변에는 검고 붉은 자국들이 흩어져 있었다. 갑자기 노파의 눈이 깜빡였다. 그녀는 차가운 손으로 내 팔을 붙잡고 말했다. 이제야 왔구나. 이 아파트를 떠나야 해. 그들은 여기와 함께 영혼을 삼키려고 해. 노파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그녀는 다시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에 질려 나는 급히 그곳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그녀의 죽음을 사고사로 기록했지만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날 이후 비슷한 사건이 이어지자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아파트를 떠났다. 그리고 얼마 후 나 역시 두려움을 못 이기고 그곳을 떠났다. 한참 뒤 내가 떠난 아파트는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 새로 입주한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은 그저 지나치는 곳이 많은 도심 속 오래된 건물이 가진 흔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지만 나는 여전히 가끔씩 밤중에 그 노파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다. 조심해야 해. 이곳은 위험해.